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랠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새해 첫 달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죠. 하지만 정부가 띄운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안, 이른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밑도는 저PBR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라는 압력을 넣을 방침이죠. 정부가 왜 이런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건지, 그로 인해 저PBR 기업들의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을 지낸 김규식 변호사, 그리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 요즘 갑자기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좀 주가를 올리는 방안 좀 마련하라. 이걸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선 최근 주가 동향이 어떤지 황세훈 박사님 어떻습니까? 갑자기 주가가 좀 요동치는 듯한 느낌인데 이 영향을 많이 지금 받고 있나요? 네, 일단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일단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지난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게 지난 1월 17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1월 17일 날 2,435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2월 2일이죠. 지난 금요일 마감 시간 기점으로 보면 코스피가 2,615.31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12거래일 만에 7.4% 상승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상승의 속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저 PBR 내지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런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히려 주가가 살짝 하락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따라서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유의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네. 코스피 기업에 대해서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대가 조금 이렇게 그렇게 가격 반영,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코스피가 뭐 연초 들어서 다른 나라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리는 죽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니까 조금 그 효과가 정말 클려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김규식 변호사는 외국인들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주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현선물 합쳐서 순매수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3조 원 이상 하루에 순매수한 게 2003년 이후로 그때 IT 버블이 꺼지고 난 뒤에 다시 장이 반등할 때 그때 이후로 3조 원이 하루에 순매수가 된 게 처음입니다.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네, 이것은 물론 매크로상의 우호적인 환경도 일부 작용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가 지금 구상 중인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반영된 확실히 거죠. 반영되었다. 네. 그때 지난 금요일을 보자면은 중국 상해나 또 다른 증시, 신흥국 증시는 큰 변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본조차도. 그런데 한국만 3조 이상의 순매수가 된 것은 한국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감 내지 배팅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주가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 자산보다 산 자산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네, 조금 예. 조금 더 이제 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하루 동안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도 중요한데 일단 기간을 조금 확장을 해서 살펴보면 예.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1월 12일까지 이제 1월 17일 날 이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1월 17일까지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6,200억 원 매도거든요. 다시 말해서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1월 17일까지. 근데 1월 17일 이후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그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무려 5조가 넘는 규모로 순매수가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1월 17일 이전 시점과 1월 18일 이후 시점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포지션의 차이가 관찰이 된다. 그래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지만 꾸준하게 특히 1월 18일 이후에는 순매도세가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이틀 내지는 사흘 정도에 이제 잠깐 이렇게 순매도세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자, 이 외국인들도 지금 순매수 대열에 가능케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김규식 변호사님, 그러면 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구상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떤 얘기인데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극도의 저평가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0년 동안 예. 진행되었고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수익률에 지장을 받으면서 이것은 모두 국민의 문제다. 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인식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박근혜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이제 미진했죠. 그래서 급기야 하다 못해서 정부가 직접 나섰다. 거기에 이제 일본 정부가 예. 직접 주도하면서 일본 증시 내 자본시장의 드라마틱한 반등을 이뤄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부도 이제 직접 나서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한국 기업 주식이 제대로 평가하지 받지 못하는 현상이 오래됐는데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못 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나서는 것이고 이웃 일본은 뭔가 지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나섰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뭘 가장 큰 원인을 들어야 돼요? 일단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미권 국가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확실하게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목소리가 경영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다 보니까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다른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상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냐 하면 주로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주주 이외의 그런 다른 주요 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학계로부터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죠. 소유와 경영이 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움직이면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 좀 많이 내려졌다 그런 얘기인데 네네. 상대적으로 주주들한테 기업이 이익을 내서 우리가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게 다른 나라도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죠. 굉장히 낮죠 지금. 네, 바로 말씀하신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지배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 세계 최악이다. 최저다. 미국 같은 경우는 90%, 유럽 평균이 한 70%, 신흥국 평균만 해도 한 35%고 대만 35%라 그러면 이익 중에서 그렇죠. 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주에게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자기 회사들을 사서 없애는 거라든지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데 대만이 한 65% 정도 됩니다. 대만도 이 순이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순이익이 뭐냐 하면 주주 몫이라는 거거든요. 순이익이 주주 몫이다. 순이익 주주 몫.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중에서 맨 먼저 협력 업체들에게 그 매매 대금 지급하고 원자재 대금 지급하고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인건비 지급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설비 투자하기 위한 설비 투자 감가상각비 공제하고 또 뭐 R&D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공제하고 그리고 은행에 이자 내고 정부에 세금 내고 다 빼고 순수하게 주주에게 돌려줘야 할 목 그것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그게 순이익이. 네, 순이익의 다른 말이 주주이익이에요. 순이익은 주주이익이다. 순이익은 주주에게 원래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100%다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100%?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순이익을 사내에 유보한다면은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순이익에 산에 유보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대주주가 나중에 이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사익 편취의 목적으로 산을 유보한 목적이 컸다는 거죠. 그 순이익 중 일부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유보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미래의 설비 투자를 위해서 또 뭐 M&A를 위해서 이렇게 확보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순이익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래를 위한 설비 투자, 성장을 위한 설비 투자, 그리고 R&D에 필요한 부분도 공제된 뒤의 몫이 순이익입니다. 아, 그래요? 이미 성장을 위해서 유보되어야 되는 것들이 빼고 난 나머지가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인데 그래서 다시 순이익에서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유보한다는 것은 논리모순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OECD 평균이 70%고 대만도 65%고 중국조차도 35%입니다. 네. 근데 한국이 25%거든요. 한국은 주주 환원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주주 환원을 세계 최악이다 뭐 이런 세계 표현 최악이다. 세계 꼴찌다. 세계 꼴찌다. 예, 그럼 명확하면 사실이고요. 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순하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잘 몰랐고 사실은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들이 그동안에 경영을 잘 해왔고 한강 기적을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속 잘해 주시겠지, 성장하시겠지 하고 기다려 주신 거죠. 그 알겠습니다. 기다림이 20년도 넘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주주 환원율이 세계 최악이다. 순이익은 주주 몫인데 왜 불필요하게 산에 유보하고 있느냐. 주주한테 나눠줘라. 네. 뭐 그런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 주장이신데 우리 황세현 박사님도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업 가치, 특히 이제 주주들이 느끼는 그런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율을 일정 부분 상승시킬 필요성은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물론 이제 이전의 기간에 일시적인 고금리 기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우리가 또 저금리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업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들을 주주들에게 배당이라든지 혹은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그 낮아져 있는 저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기업의 성장률이 가계의 그렇게 쉽게 말하면 가계 수익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전에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임금 상승률보다 기업의 성장률이 다소간 더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과실들을 우리 가계 국민 전체가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을 일정 부분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면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주주들에게 배당됨으로써 이러한 배당이 낮아져 있는 이자 수익을 대체해서 일정 부분 그 국민들의 은퇴 이후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당장 현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기업들의 성장이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이런 방향성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기업 성장과 주주의 이익이 조금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 기업들의 PBR을 높이는 방법은 배당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나 이런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주주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게 성장을 하거나 그렇죠. 주주 환원을 하거나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성장이나 주주 환원. 하거나. 근데 지금 문제가 성장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합당한 어떤 투자 수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5% 불과한 한국의 기업 주주 환원율을 50% 이상까지 50% 이상 올려야 된다. 50% 이상까지 올려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PBR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재산 중에서 기업의 자산 중에서 주주몫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돈통을 보자면 돈통이 100만 원 있고 매년 10만 원씩 들어오는 어떤 돈통이 있는데 그 돈통을 어떤 사람이 50만 원 팔아라 그러면은 안 팔 거 아닙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100만 원이 들어있고 이게 이제 자기 자본
그죠? 예. 북이라고 하는 자기 예. 자본이고 예. 그래서 1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ROE가 10% 이렇게 이익이 얘기하는데 10만 원이 들어오면 그게 네. 10% ROE가 10%라고 네. 하는 개념인데 그러한 돈통을 뭐 50만 원, 20만 원에 이렇게 팔고 살고 있다는 거죠. 50만 원, 20만 원이라면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네. 시가총액이 그 돈통보다도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PBR이 1이 안 된다. 1이 안 된다라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통에 들어있는 돈만큼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자기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목보다도 예. 낮은 가격으로 시가총액이 형성된 이런 것을 PBR 한 배, 최소한 한 배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하면 ROE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국의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예.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ROE가 낮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ROE가 낮은 이유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고 예. 성장을 못하는데 사내의 비영업용 자산이라든지 필요 없이 유보된 현금이 너무 많다는 너무 거죠. 많다. 그 유보된 현금을 돌려주면 주주들한테 ROE가 올라가고 돌려주라. 그렇죠. 네. 돌려주면 ROE가 올라가고 ROE가 올라가면 PBR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주의 돈통, 이 돈통을 사례를 들었는데 그 돈통에서 돈을 빼서 주주들한테 이익 나면 불값 쌓아놓지 말고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면 ROE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아까 자사주를 이렇게 사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가지고 일단 없애야 돼요? 예, 소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소각을 나타난다.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미권 국가들을 보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 소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소각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총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발행 주식 수가 주식가 줄어드는 줄어드니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확실하게 부양하는 그런 효과로 연결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소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 그냥 회사 계정에다가 계속 놔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자사주가 미래에 다시 시장에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시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높이려면 자사주를 사서 없애는 소각을 소각을 하는 하는 게 쪽으로. 바람직하다. 네네,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다. 경영자나 대주주들은 사기는 하지만 소각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목적으로 혹시 활용할 경영권 방어 생각이었나요? 목적으로 경영권 방어 방어 목적. 목적으로 너무나 남용을 해왔죠 지금까지. 남용을 소각하지 해왔다. 않고. 소각하지 않고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네요. 많이 있었고 지금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예. 소각하지 않고 지금 뭐 10년째 뭐 아주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는 기업들이 타겟이 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PBR도 낮으면서 낮죠. 당연히 낮을 수밖에 혹시 없죠. 어떤 기업들이 그걸 좀 지금 주가 많이 뛰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 바로 뛰고 그런 있는 기업들 중에 아,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기업을 잘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소각을 하도록 주주들이 압력을 넣고 정부도 그 자사주라는 것도 결국 그 기업 전체와 그리고 주주 전체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그 경영권을 쥐고 있는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특별히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면 네. 소각해라. 예를 들어서 한 18%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예. 뭐 매년 3%씩 소각해라. 한 5년, 6년 동안에 소각하는 플랜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곧 네. 발표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네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계획을 공표하고 지켜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뭐 일본에서 추진한 기업 개선 가치 제고 방안을 지금 벤치마킹한다, 따른다 그러는데 일본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했던 것이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시다 내각이 들어오면서 이런 쉽게 말하면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이제 일본 상장 기업들한테 적극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요구를 하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본 수익성과 그다음에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요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상장 기업들이 그러한 개선 계획들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공시를 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사후 감독 활동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그 결과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 일본의 기업 가치, 일본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물론 이제 이것만이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네요. 뭐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이 기업 뭐 저성장 국가였으니까. 그런데 그 요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도 지금 이거네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려고 주주환원. 하는 거. 네, 바로 주주환원율을 높여라.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거 볼 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플랜을 제시하고 예.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는 모범 기업들을 갖고 프라임 지수라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모범 기업들로 잘하는 기업들로.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으면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 예.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주주 환원도 잘하고 투자할 만한 국민들이 또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모범 기업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는 300개를 만들었는데 프라임 300 지수라고 해서 그런 지수를 만들어서 이 지수에 들어가면은 뭐 가점도 준다든지 예. 뭔가 어떤 그 대출하는데 국책은행이 대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큰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그러한 지수를 기업 밸류업 모범 기업 지수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2014년에 일본 기업 거버넌스 코드라는 거를 제정했습니다. 일본 금융위가 일본 기업 거버넌스 코드라는 걸 제정했는데 거기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명시했고요. 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충돌에서 소수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다양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탕에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그런 일본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명확하게 들어감으로써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 기업 코드에 특히 이사들의 책임 중에서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명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인가요? 이사들의 역할, 이사회의 역할. 근데 일단 상당 부분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이제 감시 활동, 견제 활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사회를 일본 기업의 이사회 또는 미국 기업의 이사회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과연 이사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느냐? 비교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한 독립적인 이사회의 구성 또는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런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왔었거든요. 우리나라 이사회는 제 기능을 좀 못하고 있다 이런 역할입니까? 네, 더더군다나 그 이사회가 대주주와 이제 말씀하셨던 소액주주 간의 그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했을 때 이 그 주주들의 이익을 비례적 이익들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조금 그런 이사회의 기능들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럼으로써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이어져 왔죠. 이사들의 책임을 좀 분명히 하려면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려면 뭐 법적 조치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좀? 필요하죠. 원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즉 이사가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법령에 명시된 나라도 있고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이사들의 그렇죠.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명시된 나라도 있고 그런 명문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없는 나라는 판례가 해석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주주의 보호 의무가 이사들에게 부여하고 있고 판례가 법령이 있으면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법령이든지 판례든지 특정 상황에서 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에서 소수주주가 다칠 경우에
이사는 그런 소수주주 보호의 의무를 선진국이라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대법원이 이해 충돌에 있어서 대주주에 유리한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대주주에 유리한 판결을 해왔다. 그렇죠. 뭐 얼마 전에만 해도 삼성 물산과 네. 제일모직간의 합병에서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뭐 온 나라가 그냥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저희가 보기에는 소수주주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상법에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사가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네.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상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상법 개정을 해서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책임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된다. 그게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정부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사실 투자자들은 그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들이 조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그 밸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업들, 다시 말해서 PBR이 낮았던 그런 업종들, 기업들이 예.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들은 시장에서 이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PBR이 낮았던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이게 금융업종이죠. 그러니까 금융업종. 은행업종, 보험업종, 그다음에 증권업종,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의 PBR들이 전통적으로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는 그런 그룹군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철강 업종 이런 업종에서도 전통적으로 PBR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왔던 특징들이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 결국은 그 핵심은 PBR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PBR이 낮았던 저 PBR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까지를 보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러한 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다시 시도하십시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그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코스피에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러한 저 PBR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라든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장 간에도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유념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PBR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낮은 PBR 종목만 골라서 뭐 투자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뭐가 좀 그렇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것만 그렇지 가지고는 안 않고요. 되겠죠? 네, 그렇게 안 되고 단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가지? 봅니다. 뭡니까? 첫째, ROE는 높아야 됩니다. ROE가 한 10% 정도. ROE가 네, 보통 일반적으로 예. ROE가 지속 가능한 ROE가 10%가 넘으면 10%가요? 10% 정도 예. 되면 예. PBR 한 배가 넘어야 된다는 것을 재무 이론상으로 나와요. 밸류에이션을 하면. 네. 그래서 일단 ROE가 뭐 10% 전후 꽤 의미 있는 ROE가 나오는데 예. PBR, PER이 동시에 낮아야 됩니다. PBR도 낮고 주가 PER, 수익 비율인 그렇죠. PER도 또 낮고 네. 이렇게 예, 돼 있고 그다음에 ROE가 주가 자본이익률도 그렇죠. 10배 정도는 뭐한 이하. 5배, 6배 10배 이하. 그렇죠. 10배 이하. 10 이하. 그렇죠. 그래서 보통 ROE가 10%면 예. PBR이 1배고 예. PER이 10배. 10배. 이렇게 돼 있는 게 스탠다드입니다. 네. 그 모델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ROE가 10%인데 예. PBR이 0.5, PER이 5배다. 예. 이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평가되는가? 네. 여기 두 번째 조건인데 거버넌스 리스크 때문에. 기업 지배 구조 리스크 위험도. 그렇죠. 기업 지배 구조가 아직 재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주주가 어떻게 기업 지배 구조를 바꿀지 몰라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낮고 네. 마지막으로 현재 코스피의 이런 어떤 그 반등은 예. 정부 주도거든요. 정부가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해서 정부의 주도적인 이러한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 그리고 말하자면 한국형 프라임 지수를 만들었을 때 네. 정부가 여기에 뭐 아무리 못 넣어도 100개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100개 안 들어갈 수 없는 기업. 그게 바로 은행주 같은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큰 기업은 유틸리티 이런 유틸리티. 뿐만 그렇죠. 예. 그런 기업이 있고 또
대기업 중에서 기업 지배 구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업. 지배 구조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기업들 좀 관심을 그렇죠. 가져라. 그런 기업들이 타겟이 1차적으로 타겟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PBR이 높았던 그런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약간 밀리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1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타겟 기업들이 이제 급반등을 한 뒤에 네.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넘어가면서 고 PBR 기업들도 성장을 하는 기업들도 다시 랠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 황세훈 박사님 좀 덧붙일 말씀 있습니다. 관련 기업에서 관련 얘기 중에서. 네, 일단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만 지금 보면 저 PBR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일부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충분히 걱정스러운 가능하거든요. 점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저 PBR이라고 해서 다 주가 상승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건들을 잘 따지셔서 무조건 저 PBR이라고 판단을 하실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인 그런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구상주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식 변호사 그리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